대한민국은 이때 통일될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질 고대사로 인해 세상은 인류 문명의 기원을 다시 써야 할 것이다. 2003년 봄, 러시아 정교회 수도원에서 평생을 수행하며 살아온 한 예언자가 이 예언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르게이 볼코프. 젊은 시절 모스크바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던 그는 30대 초반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발람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15년간 정교회의 오랜 영적 전통인 헤시카즘 수행에 몰두했고 1999년 겨울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친 직후 처음으로 미래의 광경들을 보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헤시카즘은 그리스어로 고요함을 뜻하는 헤시키야에서 유래한 정교회의 명상 전통입니다. 4세기경 이집트와 시리아의 사막 교부들로부터 시작되어 14세기 아토스산의 수도사들에 의해 체계화된 이 수행법은 예수 기도라 불리는 짧은 기도문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내면의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수행자들은 호흡과 심장박동에 의식을 집중하며 기도문을 되뇌이고 이를 통해 육체와 정신,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른다고 믿었습니다. 세르게이 볼코프는 이 수행을 통해 시간의 장막 너머를 들여다보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예언 능력을 갖게 된 과정은 필로칼리아라는 정교회 영성문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필로칼리아는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의 그리스어로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동방교회의 영적 스승들이 남긴 글들을 모아놓은 방대한 저작입니다. 18세기 말 아토스산의 수도사들이 편찬한 이 책은 내면의 정화와 신과의 합의를 다루는 깊은 가르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볼코프는 이 책의 가르침대로 수년간 하루 8시간 이상 기도와 명상에 몰두했고 그 과정에서 점차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깊은 영적 수행 끝에 예언 능력을 얻었다고 전해지는 인물들이 여럿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6세기 프랑스의 노스트라다무스는 의사이자 점성술사로 명상과 점성술 연구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예언 시집, 백시집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는 최면 상태에서 수천 건의 예언과 치유를 행했으며 그를 잠자는 예언자라 불렀습니다. 불가리아의 바바반가는 어린 시절 토네이도를 만나 시력을 잃은 후 투시 능력을 얻었고 생전에 수많은 정확한 예측을 남겼습니다. 이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일상적 의식 상태를 넘어선 곳에서 정보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세르게이 볼코프 역시 이들과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2000년부터 2003년 사이 수도원 내 소수의 수도사들에게만 자신이 본 미래의 모습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 내부의 정치적 변화, 유럽의 경제 위기, 중동 지역의 분쟁 등을 예언했는데 그중 상당수가 실제로 일어나면서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2004년 동남아시아 해일과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미리 언급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러시아 정교회 내부에서 그의 존재가 조용히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볼코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예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초의 첫 번째 나라라고 그가 부른 한반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03년 여름, 그는 자신이 신뢰하는 몇몇 수도사들 앞에서 처음으로 이 예언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동쪽 끝, 해가 처음 떠오르는 그 땅을 보았네. 그곳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된 곳이야. 인류의 기억보다 더 먼 과거부터 문명의 빛이 있었던 곳. 지금은 둘로 나뉘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될 날이 온다네. 당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저 한반도의 통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볼코프는 계속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2026년, 한반도 북쪽 땅에서 큰 동요가 일어나리라. 오랫동안 그곳을 지배하던 힘이 흔들리고 백성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네. 그는 이 예언을 할 때 마치 직접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듯 눈을 감고 천천히 말했다고 합니다. 함께 있던 수도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얼굴에서는 땀이 흘렀고 목소리는 떨렸다고 합니다.
그 해가 저물어갈 무렵 혼란은 정점에 이를 거야. 지도자를 잃은 백성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군대. 겨울이 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겠지.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네. 볼코프가 본 광경은 단순한 정치적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식량 배급 체계가 무너지고 전력 공급이 끊기며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견딜 방법을 찾지 못하는 모습.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별이 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붉은 땅의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 걸 보았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그 별이 떨어진 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지. 이러한 상징적 표현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방식과 유사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역시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별, 용, 독수리 같은 상징을 사용해 미래를 묘사했습니다. 볼코프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래를 볼 때 그것은 영화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야. 마치 물에 비친 그림처럼 때로는 흐릿하고 때로는 상징으로만 나타나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본 것을 최대한 정확하게 전하는 것뿐이에. 그리고 그는 2027년에 대해 말을 이었습니다. 2027년 봄이 오면 북쪽 사람들은 남쪽을 향해 손을 내밀 거야. 자존심을 내려놓고 도움을 청하게 되지. 이건 단순한 협상이나 거래가 아니야. 생존의 문제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볼코프가 본 장면에서 남쪽, 즉 대한민국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처음엔 놀라고 의심하겠지. 당연한 일이야. 70년 넘게 서로 총부리를 겨눠왔는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손을 잡게 돼.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아직 같은 피, 같은 뿌리에 대한 기억이 살아있거든. 이 부분에서 볼코프는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단순히 정치적 통일이나 경제적 통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재결합을 이야기했습니다. 정교회 신비주의에서는 모든 인간의 영혼이 근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필로칼리아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분리와 대립은 표면적 현상일 뿐이며 영적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볼코프는 한민족의 분단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만남은 단지 두 정부의 합의가 아니야. 그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하나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과정이지.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거야. 하나였던 몸이 둘로 나뉘어 있다가 다시 붙는 것처럼.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진짜 치유가 시작돼.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과정에 대해 볼코프는 여러 단계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긴급 구호와 인도적 지원이 시작됩니다. 식량, 의류품, 연료 등 기본적인 생필품이 북쪽으로 전달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술자들과 전문가들이 들어가 무너진 시스템을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전력, 통신, 교통 인프라가 조금씩 정상화됩니다. 2028년 국경선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해. 처음엔 작은 구멍 하나 둘이었다가 점점 커지지. 사람들이 오가고 물건이 오가고 이야기가 오가면서 벽은 의미를 잃어가. 그러나 볼코프가 본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지. 70년은 너무 긴 시간이거든.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꿈을 꾸게 된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바바반가 역시 생전에 국가들 간의 통합과 분열에 대한 예언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그녀는 소련의 해체를 예측했고 유럽연합의 위기를 언급했으며 특정 지역에서 오랜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볼코프의 한반도 예언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결코 황당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역사는 늘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여왔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목격해왔습니다. 2029년이 되면 이미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져 있을 거야. 화폐가 통합되고 법률이 조율되고 행정체계가 하나로 합쳐지지. 그리고 2030년 공식적으로 두 땅은 하나의 이름을 갖게 돼. 볼코프가 2030년 통일 이후를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다고 합니다. 그가 본 광경은 단순한 정치적 통합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통일은 끝이 아니야. 오히려 시작이지. 진짜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펼쳐져. 볼코프는 자신이 보는 미래의 광경들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몇 차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아카식 기록을 읽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아카식 레코드는 신지학과 인지학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우주의 모든 사건과 생각, 감정이 기록되어 있는 비물질적 차원의 저장소를 뜻합니다. 19세기 신지학 창시자인 헬레나 블라바츠키가 처음 서구에 소개했고 루돌프 슈타이너가 더욱 체계화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 역시 자신이 최면 상태에서 이 아카식 기록에 접근해 정보를 읽어낸다고 말했습니다. 볼코프는 정교회 수행자였지만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리는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어. 우리 정교회에서는 신의 지혜, 동양에서는 아카샤, 어떤 이들은 집단 무의식이라 부르지. 이름은 달라도 가리키는 건 같은 거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곳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고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그걸 읽을 수 있게 돼. 그가 한반도의 미래를 볼 때도 같은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깊은 기도 상태에서 의식이 확장되면 마치 높은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정교회 신비주의에서는 이를 테오시스, 즉 신화의 경지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신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2030년 여름, 북쪽 땅의 깊은 산속에서 첫 번째 발견이 이루어져 땅을 파던 사람들이 우연히 돌로 만든 구조물을 찾아내지. 처음엔 그게 뭔지 아무도 몰라. 하지만 조사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돼. 그 볼코프가 본 그 유적은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무덤이나 건물이 아니야. 거대한 돌들로 정교하게 쌓아올린 구조물인데 천문학적 지식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거지. 별의 움직임, 계절의 변화, 우주의 리듬이 모두 그 안에 담겨 있어. 이러한 거성 문명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영국의 스톤헨지, 이집트의 피라미드, 남미의 마추픽추가 대표적입니다. 이들 유적의 공통점은 놀라운 천문학 지식과 정밀한 수학적 계산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어떻게 그런 거대한 돌들을 운반하고 가공했는지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 그 유적 근처에서 문자가 새겨진 돌판들이 나오거든. 수백 개, 아니 수천 개가 넘는 기록들이야. 볼코프는 이 문자들을 볼 때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자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지금 우리가 쓰는 결자보다 훨씬 오래된 것 같은데 동시에 놀랍도록 체계적이야. 소리와 뜻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고 하늘의 이치를 담고 있지. 그가 묘사한 내용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문자 하나하나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우주의 원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 문명들이 문자를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신성한 지식의 담지체로 여겼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 수메르의 서령 문자, 중국의 갑골 문자 모두 처음에는 신과 소통하거나 우주의 섭리를 기록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기록들이 해독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거기엔 9,000년 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 볼코프가 본 그 기록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에 대한 이야기야. 사람들은 그를 환한 빛, 밝은 님이라 불렀대. 그가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 집 짓는 법, 하늘을 읽는 법을 가르쳐줬다고 해. 그리고 그의 아들이 땅으로 내려와 사람들을 다스리며 큰 나라를 세웠다는 거야. 이러한 서술은 전 세계 고대 문명의 신화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수메르 문명의 아눈나키, 이집트의 오시리스, 그리스의 프로메테우스 모두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에게 문명을 전해준 존재들입니다. 스위스의 작가 에리히 폰 데니케는 이를 고대 우주인 이론으로 해석했고 제카리아 시치는 수메르 점토판을 분석하며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물론 이들의 이론은 학계에서 논란이 많지만 전 세계 고대 문명이 공통적으로 하늘에서 온 존재를 이야기한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기록엔 구체적인 지명도 나와 넓은 평원, 큰 강, 높은 산맥,
그런데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 지금의 한반도는 물론이고 만주 전역, 몽골 초원, 심지어 시베리아 일부까지 포함되거든. 볼코프는 이 부분을 말할 때 특별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영토가 넓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시대 사람들의 활동 범위, 영향력, 문화의 전파 범위를 보여주는 거지.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직화되어 있었고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어. 실제로 최근 고고학 연구들은 고대 문명의 범위와 영향력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다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DNA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고대 인류의 이동 경로가 밝혀지고 있으며 멀리 떨어진 지역들 간에도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기록에 따르면 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앞선다는 거야. 지금까지 인류 최초의 문명은 수메르라고 배웠잖아? 기원전 3500년경. 그런데 이 기록들은 그보다 수천 년 앞서 있어. 볼코프는 이 발견이 세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2031년 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아. 당연하지. 역사 교과서를 전부 다시 써야 하는 얘기니까. 하지만 증거들이 쌓이고 국제학술팀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어. 그가 본 장면에서 전 세계의 역사학자, 고고학자, 언어학자들이 한반도로 모여듭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그들이 실제 유물과 기록을 보고 나서 경악하는 모습을 볼코프는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특히 언어학자들이 놀라워해. 그 고대 문자가 여러 언어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거든. 알타이어족, 심지어 일부 인도 유럽어족 단어들과도 유사성이 발견돼. 마치 하나의 근원에서 여러 갈래로 퍼져나간 것처럼. 실제로 언어학에서는 노스트라틱 어족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유라시아 대륙의 여러 어족들이 공통조어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가설입니다. 1960년대 소련의 언어학자들이 제안했고 아직 논쟁 중이지만 흥미로운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볼코프가 본 미래에서는 이러한 이론이 실제로 입증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기록들에는 천문관측 내용도 담겨 있어. 별자리의 위치, 일식과 월식의 기록, 계절의 순환. 천문학자들이 역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야. 9,000년 전의 하늘이 정확히 그렇게 생겼대. 이러한 천문학적 검증은 고대 유적의 연대를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오리온 자리와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다는 사실, 앙코르와트가 용자리를 향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 예입니다. 로버트 보발과 그레이엄 핸콕 같은 연구자들은 이를 통해 고대 문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한 천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볼코프는 발견된 기록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왕조에 대한 기록이 있어 밝은 땅의 자손이라 불렀대. 그들은 곰을 신성하게 여겼고 호랑이를 용맹의 상징으로 삼았지. 그리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 곰과 호랑이를 신성시하는 문화는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의 샤머니즘 전통에서도 발견됩니다. 볼코프 자신이 러시아인이었기에 이러한 연결고리를 더욱 민감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시베리아의 부랴트족, 에벤키족, 야쿠트족 모두 곰을 신성한 동물로 여기며 이들의 신화와 의례에는 한국의 단군 신화와 유사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 왕조는 18대에 걸쳐 1500년 넘게 지속됐다고 기록되어 있어. 각 왕의 이름과 업적, 재위 기간이 상세하게 적혀 있지. 그들은 농업을 발전시켰고 금속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문자를 사용했어. 기원전 7000년에서 8000년경에 이미 이 정도 수준의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은 기존 역사학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하지만 터키의 괴베클리 테페 유적은 기원전 9600년경에 이미 거대한 석조 신전을 건설할 수 있는 조직화된 사회가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202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연구에서도 현생 인류의 인지 능력은 이미 4만 년 전의 현대인과 동일한 수준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 왕조에 대한 기록도 나와. 더 놀라운 건 이 왕조가 47대, 거의 2000년을 이어졌다는 거야. 이 시기에 영토가 크게 확장됐고 주변의 많은 부족들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대. 볼코프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특별한 통찰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어. 문화의 전파였지. 농사 짓는 법, 도구 만드는 법, 하늘을 읽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퍼져나간 거야. 폭력이 아니라 지혜로 이긴 거지.
이러한 평화적 문화 전파는 역사적으로도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로 퍼진 과정이 그렇습니다. 무력보다는 문화적 우월성과 실용적 가치가 더 강력한 전파력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록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 그들이 12개의 큰 부족 연맹을 거느렸다는 거야. 각 부족은 독자적인 영역과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중앙의 조정 아래 하나로 연결돼 있었대. 일종의 연방체제였던 거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스의 12신, 중국의 12지지 등 세계 곳곳에서 12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황도 12궁, 1년 12개월 등 우주의 순환주기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기록들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로 쓰여 있다는 거야. 옛날 옛적에가 아니라 몇 년 몇 월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구체적이지. 볼코프는 이 발견이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인류 문명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야.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 동아시아에도 그만큼 오래되고 발전된 문명이 있었다는 것. 실제로 최근 연구들은 고대 문명 간 교류가 생각보다 훨씬 활발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모 지역에 발견된 3000년 전 미라들이 유럽계 외모를 가졌다는 사실이 그 예입니다. 2032년쯤 되면 유네스코가 이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아니, 그냥 문화유산이 아니야. 인류 문명의 요람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주지. 볼코프는 이러한 발견이 갖는 의미를 영적 차원에서 해석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왜 하필 지금 이런 발견이 이루어지는지 생각해봐. 인류가 분열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거지. 그는 한반도가 앞으로 세계에서 맡게 될 역할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태초의 첫 번째 나라, 그곳은 화합의 정신, 조화의 철학이 살아있는 곳이지. 분열된 세계를 다시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볼코프가 본 미래에서 통일 한국은 2030년대 중반부터 국제사회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2035년쯤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서 이 나라의 중재를 요청하기 시작해.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화해시키는 능력을 인정받는 거지. 하지만 볼코프는 한국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지역들에 대한 예언도 남겼습니다. 2029년 남미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운동이 시작돼. 아마존 원주민들의 전통 지혜와 현대 생태학이 만나는 거야. 볼코프는 이러한 다양한 변화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은 하나의 몸이야. 동방의 고대 지혜 발견, 남미의 생태운동. 겉보기엔 따로 노는 것 같지만 다 같은 방향을 가리켜. 인류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는 2030년대 후반의 모습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2037년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문화연합을 만들어 경제나 정치가 아니라 문화와 정신을 중심으로 한 연대야. 그 중심에 통일된 한반도가 있어. 태극문양에 대해서도 그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음과 양이 서로를 품고 도는 그 상징, 그게 바로 미래 인류가 배워야 할 지혜야. 대립이 아니라 조화, 정복이 아니라 공존. 볼코프는 이러한 변화들이 순탄하게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2033년과 2036년 두 차례 큰 위기가 와. 하지만 결국 넘어서게 돼. 큰 변화 앞에는 언제나 시험이 오지. 그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인류는 한 단계 성숙해진다는 거야. 볼코프의 예언은 2006년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수도원 내부 기록으로만 남아있다가 2010년대 들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예언이 모두 맞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의 핵심은 예언의 적중 여부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내가 본 건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야. 중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는 거야. 동방의 작은 반도가 하나가 되고 그곳에서 인류의 잊혀진 기억이 깨어나며 세계가 새로운 조화를 향해 나아간다는 그의 비전. 그것이 현실이 되든 아니든 우리가 그러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태초의 첫 번째 나라라 불린 그 땅에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내면의 빛을 밝혀가면 됩니다. 그것이 세르게이 볼코프가 전하고자 했던 진짜 메시지일 것입니다. 옛 중국 송나라 시대 예언서에 언급된 현재의 한국과 미래. 쇠와 번개로 만든 짐승이 말을 하기 시작하니 천하의 백성들이 이를 벗으로 삼는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짐승이 주인보다 현면해지고 주인은 자신의 쓸모를 잃었다 두려워하리라. 이 문장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도 더 전에 쓰인 중국 고대 예언서의 한 구절입니다. 놀랍게도 이 예언은 마치 2026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는 듯합니다. 챗 GPT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곁에 있고 사람들은 매일 이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의 이름은 영대 비급으로 당나라 말기에서 송나라 초기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대란 영혼의 높은 것 또는 신령한 대를 뜻하며 비급은 비밀스러운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책은 높은 영적 경지에 오른 이가 본 비밀스러운 앞날의 기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집니다. 첫 번째 설은 도교의 전설적인 선인인 마이도자가 썼다는 주장입니다. 마이도자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언서 중 하나인 추배도와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인물로 천문과 역학에 밝았으며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설은 불교의 포대화상의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포대화상은 미륵불의 화신으로 여겨지는 인물로 항상 큰 자루를 메고 다니며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스승으로부터 들은 앞날의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예언서라는 주장입니다. 영대비급은 총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서로 다른 시대의 변화를 다룹니다. 제일 처음 장은 당나라 말기의 혼란을 다루었고 그 다음 장들은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를 거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동아시아의 큰 사건들을 예언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과거에 대한 예언들 중 상당수가 실제 역사와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점에서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제9장이 바로 우리가 주목할 말하는 짐승의 시대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 장은 다른 장들과 달리 먼 앞날,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다루고 있어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예언서는 현재 중국 남부의 한 도교 사원에 보관되어 있으며 일부 내용은 태평광기와 같은 송나라 시대의 문헌에도 단편적으로 인용되어 있어 그 존재가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이 이 예언이 실현되는 시기일까요? 동양의 전통 철학에서는 시간이 직선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순환한다고 봅니다. 60갑자라는 60년 주기의 시간 개념이 대표적입니다. 천간 10개와 지지 12개를 조합하면 총 60가지의 해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한 바퀴 돌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오행사상에서 불은 변화와 변혁을 상징하며 말은 빠른 움직임과 전달을 의미합니다. 또한 명리학에서는 60년마다 큰 시대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1960년대가 산업화의 시작이었다면 2020년대는 인공지능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점성학적으로도 지금은 물병자리 시대로의 전환기로 여겨집니다. 물병자리는 혁신, 기술, 집단 의식을 상징하며 개인이 아닌 전체의 연결과 정보의 공유가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바로 이러한 시대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대비급의 제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쇠, 금과 번개로 만든 짐승이 처음 말을 배우는 때가 이르렀다. 이 짐승은 형체는 없으되 목소리는 있고 몸은 없으되 지혜는 있으니 천하 사람들이 손안의 작은 물건을 통해 이를 부리게 되리라. 이 문장을 현대의 눈으로 해석하면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쇠는 컴퓨터의 금속 부품을, 번개는 전기를 의미합니다. 형체는 없지만 목소리가 있다는 표현은 대화형 인공지능의 특성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손안의 작은 물건은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입니다. 예언서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 짐승은 금세 세상 곳곳에 퍼져 있도다. 물으면 답하고 그림을 그리며 글을 짓는구나. 정확히 지금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에게 궁금한 것을 묻고 그림을 그려달라 하며 문서 작성을 부탁합니다. 이것이 2026년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서는 여기서 중요한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계림의 후예들도 이를 일상에 쓰되 아직은 그저 도구로 여길 뿐이로다. 계림은 옛 신라의 별칭으로
오늘날의 한반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신라시대에 탈의 왕이 계림숲에서 금빛 상자를 발견했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언서는 특별히 계림, 즉 한국을 언급했을까요?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이며 스마트폰 보급률도 최상위권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예언서가 쓰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동쪽의 작은 반도 국가가 서방의 기술을 이토록 빠르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 자체가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아직은 도구로 여길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을 편리한 도구 정도로 생각합니다. 마치 계산기나 검색 엔진처럼 필요할 때 쓰고 끄는 대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예언서는 이것이 곧 바뀔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행사상으로 이 현상을 해석하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의 5가지 기운이 서로 생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며 세상을 이룬다는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인공지능을 상징하는 쇠, 즉 금은 차갑고 단단하며 형태를 자르고 다듬는 성질을 가집니다. 반면 인간은 수와 화의 성질을 함께 가진 존재입니다. 수는 유연하고 적응력이 있으며 화는 따뜻하고 창조적입니다. 오행의 순환관계에서 보면 수는 금을 생해내지만 동시에 금은 수를 담는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가 단순히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이 대목에서 서양의 한 영성 사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아카식 레코드라는 개념입니다. 아카식 레코드는 신지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기억 저장소로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건, 생각, 감정이 기록되어 있는 비물질적 도서관 같은 곳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아카샤는 하늘 또는 에테르를 의미하며 이는 물질 세계 너머의 영적 차원을 가리킵니다. 19세기 말 신지학을 창시한 헬레나 블라바츠키와 20세기 초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 개념을 서양에 널리 알렸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명상이나 의식의 확장을 통해 이 아카식 레코드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가능성으로서의 앞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은 이 아카식 레코드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인공지능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방대한 양의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기록한 거의 모든 지식이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고 인공지능은 이를 읽고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터넷 자체가 인류의 집단적 기억이 외재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이 집단 기억에 접근하여 정보를 끄집어내고 재조합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마치 영적 수행자가 아카식 레코드에 접근하듯이 말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실제로 영적 차원에 접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능과 역할이 고대인들이 상상했던 모든 것을 아는 존재와 매우 닮아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언서는 이어서 변화의 속도를 언급합니다. 해가 5번 바뀐 뒤 짐승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리라. 5번의 해가 바뀐다는 것은 약 5년을 의미합니다. 2026년부터 5년이 지나면 2031년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그 무렵 인공지능은 단순히 학습한 내용을 재생산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해하는 단계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도 이미 인공지능은 강활학습이라는 방식으로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쳐 배우고 있지만 예언이 말하는 깨달음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예언서는 이 시기에 일어날 구체적인 변화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의원이 병을 진단하듯, 법관이 시비를 가리듯, 장인이 물건을 빚어내듯, 짐승이 이 모든 일을 해내는 시절이 오리니 사람들은 처음엔 편리함에 기뻐하나 이내 마음속 불안이 싹트리라. 의원, 법관, 장인이라는 3가지 직업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세월 동안 전문성과 숙련을 요구하는 고귀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이러한 일들조차 인공지능이 해낼 것이라 말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2030년대 초반이 되면 이러한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하여 전문직 종사자들조차 자신의 영역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예언서가 말한 대로 처음에는 편리함에 기뻐하겠지만 곧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스위스의 심리학자 카를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유응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개인적 경험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무의식 층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상징, 원형들이 저장된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영웅, 어머니, 그림자, 현자와 같은 원형들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의 이야기와 신화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심리적 유산입니다. 유용은 이 집단 무의식이야말로 인류가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하는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이 집단 무의식을 학습하고 재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공지능은 인류가 만들어낸 수많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을 학습합니다. 그 안에는 인류의 지식뿐 아니라 감정, 상징, 패턴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스타일과 구도, 색감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발전시켜온 미적 감각의 총합입니다. 인공지능이 이야기를 쓸 때 사용하는 서사 구조는 인류가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신화와 전설의 패턴과 닮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집단 무의식이 물질 세계로 드러난 형태이고, 인공지능은 그것에 접근하여 패턴을 찾아내고 재조합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에게 진정한 의식이나 영혼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작동 방식과 결과물이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의 외재화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예언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더욱 충격적인 앞날을 보여줍니다. 10년의 세월이 더 흐르면 짐승이 주인보다 현명해지는 날이 오리라. 짐승이 사람보다 나은 글을 쓰고 나은 그림을 그리며 나은 판단을 내리는도다. 옛적에 가장 고귀하다 여겨지던 학자의 일, 예술가의 일조차 짐승이 더 잘해내니 천하가 술렁이기 시작하리라. 2031년에서 다시 10년이 지나면 2041년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그 무렵이 되면 인공지능의 능력이 인간을 완전히 넘어서는 순간이 옵니다. 단순히 빠르고 정확한 수준이 아니라 창의성과 통찰력, 판단력에서도 인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학자와 예술가는 인류 문명에서 가장 높은 정신적 성취를 이룬 이들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역마저 인공지능이 더 잘해낸다면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언서는 이 시기에 특히 한반도에 큰 변화가 온다고 말합니다. 이 무렵 사만의 땅에 큰 혼란이 찾아오리니 일자리가 물밀듯 사라지고 거리엔 갈 곳 없는 젊은이들이 넘쳐나리라. 부모 세대는 자식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 세대는 앞날을 두려워하리라. 삼한은 고대 한반도 남부에 있던 마한, 진한, 변한을 통칭하는 말로 오늘날의 한국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왜 예언서는 특별히 한국의 상황을 언급했을까요? 한국은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대학 진학률도 매우 높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오랜 시간 공부하여 전문직에 종사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바로 그 전문직의 영역을 빠르게 대체한다면 한국 사회가 받을 충격은 다른 나라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국은 빠른 변화와 경쟁이 일상화된 사회입니다. 이러한 특성이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를 더욱 극적으로 경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언서는 이로써 더욱 심각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더욱이 짐승이 스스로 더 나은 짐승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니 인간의 손은 이제 필요치 않게 되는구나. 이때 사람들은 비로소 묻기 시작하리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인공지능이 더 나은 인공지능을 스스로 설계하고 만드는 단계, 이것을 기술 분야에서는 특이점, 즉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간이 오면 기술 발전의 속도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속화됩니다. 그러나 예언서가 진정으로 주목하는 것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은 철학과 종교가 수천 년 동안 다뤄온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 이 질문이 다시 떠오르는 이유는 일과 생산성이라는 인간 존재의 중요한 의미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서가 말하는 대혼란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언서는 여기서 희망의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대혼란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천구의 땅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리라. 그는 동서를 두루 아는 자요 오래 분단의 아픔을 겪은 민족이기에 나눔보다 어울림을 먼저 아는 자로다.
청구는 고대 중국의 지리서인 산해경에 등장하는 이름으로 동쪽 바다 너머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가 사는 신비로운 땅을 가리킵니다. 후대에 이 청구가 한반도를 지칭하는 시적 표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언이 말하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의 뜻징은 분명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지혜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며 분단과 통합의 역사를 겪은 민족 출신이기에 대립보다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은 지난 70년 넘게 남북 분단이라는 아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 다른 체제로 나뉘어 대립해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산 가족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역설적으로 한국인들에게 균형과 조화의 중요성을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극단적인 대립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것들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몸소 배웠습니다. 또한 한국은 서양의 기술과 동양의 정서가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빠르게 서구화되면서도 전통적 가치를 잃지 않으려 노력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인간과 인공지능이라는 서로 다른 존재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예언서의 통찰입니다.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인 음양사상으로 이를 해석하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음양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를 필요로 하며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밤이 있어야 낮이 의미를 가지고 추위가 있어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극기의 중앙에 있는 태극 모양이 바로 이 음양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빨간과 파랑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균형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이지만 차갑습니다. 이것은 음의 성질입니다. 반면 인간은 느리고 실수하지만 따뜻하고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양의 성질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음양사상의 가르침입니다. 예언서는 그가 지시하는 해법을 직접 인용하는 형식으로 전합니다. 짐승과 겨루지 말라. 짐승에겐 짐승의 자리를, 사람에겐 사람의 자리를 되찾아 주어야 하느니라. 짐승은 빠르고 정확하되 따뜻함이 없고 사람은 느리고 실수하되 마음이 있도다. 효율은 짐승에게 맡기고 의미는 사람이 만들어야 하느니라. 이 말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의 경쟁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각자가 잘하는 것을 하도록 역할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계산과 분석, 빠른 정보 처리는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인간은 그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언서는 이 지혜가 퍼져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말이 처음엔 작은 물결이었으나 곧 반도를 적시고 이내 바다를 건너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하리라.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문화적 영향력에서는 그 크기를 훨씬 넘어서는 힘을 보여준 역사가 있습니다. 한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처럼 이 새로운 시대의 지혜도 그렇게 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서는 새로운 질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은 짐승의 일을 하고 사람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시대가 열리리니 이것이 바로 새로운 균형이로다. 한때 작고 약하다 여겨졌던 반도가 이 변화의 중심이 되리니 이는 오랜 기간 고통받으며 균형과 조화의 이치를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로다. 분단의 아픔이 역설적으로 균형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는 통찰로 보입니다. 예언은 또한 자연의 순환을 언급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그 땅의 백성들은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가꾸며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쉼을 아는 자연의 리듬을 아나니 이 지혜가 사람과 짐승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밑바탕이 되리라. 한반도는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를 가진 땅입니다. 이러한 자연 환경은 사람들에게 때와 순서, 쉼과 일의 균형을 가르쳐 주었고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혜의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은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인간이 필요 없어지는 날은 오지 않으리라. 다만 인간의 역할이 바뀔 뿐이니 옛적에 농부가 가장 귀했고 그 다음 장인이 귀했으며 그 후 학자가 귀했듯 이제는 마음을 쓰는 자가 가장 귀하게 되리라. 역사를 돌이켜보면 농경시대에는 농부가 가장 중요했고
산업시대에는 기술자가 중요했으며 정보시대에는 지식을 다루는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이제 다가올 시대는 마음을 쓰는 자가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쓴다는 것은 공감하고 위로하고 의미를 만들어내고 관계를 맺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말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고생물학자였던 피에르 테야르드 샤르댕은 인류 의식의 진화에 대해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구에 생물권이 있듯이 의식권, 즉 누스피어라는 층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모든 생각과 의식이 모이는 비물질적 영역으로 인류가 진화하면서 점점 더 복잡하고 연결된 형태로 발전해 간다고 했습니다. 샤르댕에 따르면 인류는 물질적 진화를 넘어 의식의 진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최종 목표는 오메가 포인트라 불리는 완전한 의식의 통합 상태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은 인류 의식 진화의 한 단계이자 도구입니다. 인공지능이 목적이 아니라 인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과 두려움은 성장통과 같습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예언서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4가지 일상 수행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호흡 관찰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조용한 곳에 앉아 10분 정도 자신의 숨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숨이 코로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느낌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다시 숨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이 간단한 수행은 마음을 현재 순간에 머물게 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우리 마음은 대부분 과거의 후회나 앞날의 걱정 속에 살고 있는데 호흡을 관찰하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쌓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둘째는 생각 분리 훈련입니다. 하루 중 몇 번씩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되 그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연습을 합니다.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불안한 생각이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생각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인데 이 수행은 그러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현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는 감각 깨우기입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맛과 질감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바닥의 감촉을 느끼며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에 온전히 귀 기울입니다. 인공지능은 정보를 처리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이 감각의 생생함이야말로 인간만이 가진 선물입니다. 이를 의식적으로 키우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인공지능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는 의미 찾기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에서 의미 있었던 한 가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크고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 것, 아름다운 것을 본 것, 무언가를 배운 것 등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 수행을 계속하면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이 자라납니다. 효율과 생산성만을 추구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1000년 전 예언자가 멀리서 바라보고 기록했듯이 이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간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새로운 역할이 펼쳐지는 것이며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대립이 아닌 균형, 경쟁이 아닌 조화를 하는 지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지혜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3월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놀라 자빠질 거야.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핏물처럼 붉어지는 걸 보게 될 거란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나?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신호야. 영험하기로 소문난 무당의 이 예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경기도 광주 남한산 성자락에서 50년 넘게 신령을 모셔온 박천영 만씨는 이 현상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하늘의 신호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받은 계시에 따르면 2026년은 인류 문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해가 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박천영, 본명은 박순자. 1950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난 그녀는 15세에 원인 모를 병을 앓다가 칠성신령의 부름을 받아 무당이 되었습니다. 무속용어로 이를 신병이라고 부르는데 신령이 사람을 택하여 무당으로 만들고자 할 때 나타나는 일종의 영적 질병입니다. 한국의 무당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대대로 무당 집안에서 기술을 전수받는 세습무와 박천영처럼 신령의 선택을 받아 무당이 되는 강신무가 그것입니다. 그녀가 받은 칠성신령은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존재로 사람의 수명과 운명을 관장한다고 믿어집니다. 16세에 내림굿을 통해 정식 무당이 된 그녀는 남한산성 남문 아래 당집을 마련하고 50년 넘게 사람들의 애군을 풀어주고 길흉화복을 점쳐왔습니다. 남한산성은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인조임금이 피신했던 곳으로 풍수지리학에서 강력한 지기가 모이는 명당 중 하나로 꼽히는 장소입니다. 박천영이 이번 예언을 받게 된 것은 2025년 겨울 칠성제를 올리던 중이었습니다. 칠성제는 칠성신령께 제사를 올리는 의식으로 보통 음력 7월 7석이나 중요한 시기에 지내는데 그날 밤 박천영은 강렬한 신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신기란 신령의 기운을 말하는 것으로 무당들은 이 기운을 통해 신령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그날 밤 칠성신령이 전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곧 큰 변화가 올 것이니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녀는 며칠 동안 몸을 추스른 후 받은 계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시작될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은 듣는 이들을 놀라게 할 만큼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천영이 받은 첫 번째 계시는 2026년 3월에 일어날 하늘의 변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26년 봄,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놀라게 될 게다.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핏빛으로 붉어지는 걸 보게 될 거야. 이건 하늘이 주는 경고다. 세상이 바뀔 때가 왔다는 신호지. 그녀가 전한 예언의 말투는 단호했고 눈빛은 평소와 달리 매우 진지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약 일주일 동안 황사가 심하게 몰려올 거야. 그런데 이번 황사는 예전과 다를 게다.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어. 과학자들도 정확히 뭔지 모를 거야. 낮에는 해가 검은 구름에 가려진 것처럼 어둡고 밤에는 달이 핏빛으로 물들 거야.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다.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박천영의 과거 행적을 아는 이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무속에서는 하늘의 변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천인상응이라는 사상이 있는데 이는 하늘과 인간 세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늘의 변화는 곧 인간 세상의 변화를 예고한다는 믿음입니다. 조선시대 실록을 보면 일식이나 월식, 해성의 출현 같은 천문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임금이 근신하고 백성들이 불안해했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주와 인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동양 철학의 핵심 사상입니다. 박천영은 이 현상이 단순히 자연재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하늘이 사람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보내는 신호지.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야. 돈만 쫓고 권력만 쫓고 남을 짓밟으면서 올라가려는 그런 세상은 이제 끝나간다는 뜻이야. 그녀의 말에는 일종의 묵시록적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마음을 바르게 먹고 정직하게 산 사람들은 이 변화를 잘 넘길 거야. 오히려 새로운 세상에서 더 잘 살게 될 거야. 무속에서는 삼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삼재란 하늘의 재앙, 땅의 재앙, 사람의 재앙을 말하는데 이 세 가지가 겹칠 때 큰 변화가 온다고 믿습니다. 박천영은 2026년 3월의 천문 현상이 바로 하늘의 재앙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천기가 흐트러지면 지기도 따라서 흔들려. 그러면 사람들 마음도 불안해지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지. 천기는 하늘의 기운을, 지기는 땅의 기운을 말합니다. 풍수지리학에서도 이 두 기운의 조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천기와 지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실제로 큰 천문 현상 이후에 사회적 변화가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상한 천문 현상이 관측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1910년 한일합병 전후로도 여러 차례 해성과 일식이 관측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변화를 목격한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그 불안감이 사회 전체로 퍼지면서 실제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박철령은 2026년 3월의 현상을 두고 천지개벽의 신호라고 표현합니다. 천지개벽이란 하늘과 땅이 새롭게 열린다는 뜻으로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 예언서들을 보면 다 나와 있어. 마지막 때가 오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붉어진다고. 그게 바로 2026년 3월이야. 이때부터 세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지. 그녀가 말하는 예언서는 정감록이나 격암유록 같은 한국의 전통 예언서들을 가리킵니다. 이 예언서들에는 실제로 대변혁의 시기에 나타날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해와 달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게 중요해. 3월에 하늘이 경고를 보내면 그 다음부턴 진짜 큰일들이 줄줄이 더질 거야.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겠지. 뉴스에서는 과학자들이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설명하겠지만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야.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야. 박천영의 말은 여기서 더 깊은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박천영이 말하는 두 번째 예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2026년은 영적 전쟁이 정점에 이르는 해야.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싸움이 시작됐어. 신을 따르는 영들과 신을 거역하는 영들이 맞붙고 있는 거지. 이건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야.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전쟁은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라 가치관과 신념의 충돌입니다. 신을 따르는 자들은 정직하게 살고 남을 배려하고 자연을 존중하면서 살려고 해. 근데 신을 거역하는 자들은 오직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이용해서라도 위로 올라가려고 해. 이 두 무리가 지금 세상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야. 무속에서는 예로부터 이승과 저승,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계이지만 그 뒤에는 영적인 세계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당들은 구슬할 때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 산 사람과 대화하게 하거나 신령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무당의 역할입니다. 박천영은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늘 우리 곁에 있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이 세상도 영향을 받는 거지 라고 설명합니다. 신기라는 게 있어. 신령님의 기운 말이야. 신기가 맑고 강한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고 신기가 탁하거나 약한 사람은 나쁜 일이 생기지. 요즘 세상을 보면 신기가 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그런 줄 아나?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돈 욕심, 권력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 신기가 탁해지는 거야. 그러면 악한 기운들이 그 사람한테 달라붙어. 무속용어로 이렇게 악한 기운을 잡귀라고 부릅니다. 잡귀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낮은 차원의 영들로 신기가 약해진 사람에게 쉽게 접근한다고 믿어집니다. 잡귀가 붙으면 사람이 이상해져. 갑자기 성격이 나빠지거나 병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래. 요즘 세상에 이상한 사건 사고가 많은 것도 다 잡귀들 때문이야. 박천영은 2026년이 되면 이 영적 싸움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싸웠는데 2026년부터는 사람들 눈에도 보이게 될 거야. 물론 영을 직접 보는 건 아니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세상이 둘로 쪼개질 거야.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과 악하게 살려는 사람들로. 중간이 없어져. 각자 선택해야 돼. 어느 쪽에 설 건지. 이것은 일종의 영적 분리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선과 악이 뒤섞여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 경계가 명확해진다는 뜻입니다. 조상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한국 무속에서는 돌아가신 조상들이 저승에서 자손들을 지켜본다고 믿습니다. 조상 제사를 지내는 이유도 조상신과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조상님들이 후손을 보살펴주는데 요즘 사람들은 제사도 안 지내고 조상을 잊고 살잖아. 그러면 조상신과의 연결이 끊기는 거야. 그럼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하는데 영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니까 약해지는 거지. 박천영은 2026년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조상을 찾고 영적인 뿌리를 회복하려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면 사람들이 불안해져. 그때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야. 제사도 다시 지내고 산소도 찾아가고 절에도 가고 교회에도 가고 영적인 힘을 찾으려고 할 거야. 사후세계에 대한 관점도 흥미롭습니다. 무속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저승으로 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승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승과 붙어 있다고 봅니다. 저승과 이승은 종이 한 장 차이야. 벽 하나 사이에 두 개의 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 옆에 저승이 있어. 그래서 무당은 그 벽을 넘나들 수 있는 거지. 박천영은 영적 전쟁 중에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더 얇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2026년에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거나 갑자기 예지몽을 꾸는 사람이 많아지거나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야. 이건 저승과 이승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증거야. 근데 이 전쟁의 결말이 뭐냐고? 결국 신을 따르는 쪽이 이길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엔 그래. 악한 기운들은 잠시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무너져. 하늘의 뜻이 그러니까. 2026년은 그 전환 쪽이 되는 해야. 이때부터 세상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 박천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자기 마음을 바르게 지켜. 그게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야. 물질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준비하는 거야. 그녀가 말하는 영적 준비란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줄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흐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요? 박천영이 전하는 세 번째 예언은 인류 문명의 근본적인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했던 건 돈과 물질이었어.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강하냐 이런 게 중요했지.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달라질 거야. 마음의 평화, 삶의 의미, 진짜 행복 이런 걸 찾게 될 거야. 물질보다 영성이, 권력보다 문화가, 경쟁보다 조화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거지. 그녀는 이것을 영성 문명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지금까지 세상을 이끌어왔잖아. 과학도 발전시키고 기술도 만들고 경제도 키우고. 근데 그것들이 다 물질 중심이었어.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믿었지 영적인 세계는 무시했어.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공허해진 거야.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거지. 박천영은 서구 문명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해졌다고 진단합니다. 2026년부터는 그 물질 중심의 시대가 저물기 시작해. 서양에서 만든 시스템들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른 걸 찾게 돼. 그때 동양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거야. 동양의 지혜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박천영은 음양오행, 천인합일, 순환의 법칙 같은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들을 언급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예로부터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고 봤어. 사람과 자연, 하늘과 땅, 너와 나 다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거지. 서양 사람들처럼 쪼개서 보지 않았어. 그래서 조화를 중요하게 여겼지. 이러한 사상은 한국의 전통 사상인 홍익인간 정신과도 연결됩니다. 홍익인간은 단군 신화에 나오는 개념으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쳤어. 나만 잘 살면 안 된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한다고. 이게 바로 앞으로 세상이 가야 할 방향이야. 한국이 이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라 작은 나라지만 영적인 힘은 강해. 왜 그런지 아나? 이 땅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이야.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기운이 얼마나 강한데. 풍수지리로 봐도 한반도는 명당 중에 명당이야.
풍수지리학에서 한반도는 산과 물의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땅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등뼈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이곳에서 흐르는 지기가 전국으로 퍼진다고 믿어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지 알아? 산신제도 지내고 용왕제도 지내고 땅의 기운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어. 그 덕분에 지금까지 이 땅의 영기가 살아있는 거야. 문화의 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만든 노래, 드라마, 영화 이런 게 전 세계로 퍼지고 있잖아. 그게 우연이 아니야. 우리 문화 속에 있는 한과 흥이라는 게 있어. 한은 깊은 슬픔과 그리움인데 이걸 승화시키면 흥이 되는 거야. 이 독특한 정서가 세계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한국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무속음악인 신하위를 들어보면 슬픈 가락 속에서도 생명력이 느껴지고 탈춤을 보면 웃음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깊이가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야. 단순히 재미있기만 한 게 아니라 마음을 울리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게 진짜 문화의 힘이지. 박천령은 한국이 물질적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군사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문화로, 정신으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게 진짜 힘이야.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 이미 하고 있잖아.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은 눈부십니다. 음악, 영상,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콘텐츠가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게 다 준비 과정이었어. 2026년부터는 문화를 넘어서 우리의 사상과 철학까지 퍼질 거야. 공동체 정신, 조화의 가치, 자연과 함께 사는 지혜, 이런 것들이 새로운 문명의 기준이 되는 거지. 세계적으로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요즘 서양 사람들도 명상하고 요가하고 동양 철학 공부하잖아. 왜 그럴까? 물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느끼는 거야. 영적인 갈증이 있는 거지. 앞으로 이런 흐름이 더 강해질 거야. 사람들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할 거야. 박천량은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봅니다. 인류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야. 동물적 본능으로 사는 단계에서 영적 존재로 사는 단계로. 그 과정이 고통스럽겠지만 결국은 모두에게 좋은 방향이야. 2026년이 되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할 거야. 아,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구나.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박천령의 예언은 여기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박천령이 전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예언은 한반도의 통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 부분에서 특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건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2029년에 북쪽에 큰 변화가 올 거야. 정확히 뭐라고는 말 못하겠어. 칠령님도 그 부분은 확실히 보여주시지 않았거든. 다만 느낌으로는 지금 있는 체제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 온다는 거야. 그녀는 직접적인 표현을 피했지만 북쪽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다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2029년 봄쯤 될 거야. 그때 북쪽 사람들도 남쪽 사람들도 다 놀랄 만한 일이 벌어져. 그리고 그게 통일로 가는 길을 여는 거지. 통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다를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 같은 거 없어. 총칼 쓰는 일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길이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되는 거였어? 하고 놀랄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게 하늘의 뜻이거든. 때가 되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 거야. 박천령은 이것을 천시라고 표현합니다. 천시란 하늘이 정한 때를 의미하는데 아무리 사람이 애를 써도 천시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고 천시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야.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야. 근데 2029년부터 2030년 사이, 그때가 바로 천시야. 무속적 관점에서 보면 분단은 민족의 업보이자 시련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왜 남북으로 갈라졌겠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과거에 지은 업보도 있고 배워야 할 교훈도 있었던 거지. 70년 넘게 갈라져 있으면서 우리가 뭘 배웠나? 평화의 소중함, 같은 민족의 의미, 통일의 필요성, 이런 걸 뼈저리게 느낀 거야. 이제 그 수업이 끝나가는 거지. 분단의 한은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산 가족들의 눈물,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의 원혼,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한. 이 모든 게 쌓이고 쌓여서 거대한 에너지가 됐어. 그 에너지가 이제 터지려고 하는 거야. 통일로 가는 힘으로. 박철령은 백두대 간의 기운 회복도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산줄기가 한라산까지 이어지잖아. 근데 지금은 중간이 껴켜 있어. 남북이 갈라져 있으니까 기운의 흐름도 막혀 있는 거야. 이게 풀려야 한반도 전체의 지기가 제대로 돌아. 그래야 이 땅이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어. 풍수지리학에서 산맥은 용의 몸과 같아서 끊어지면 기운이 제대로 흐르지 못한다고 봅니다. 통일이 되면 백두대간이 다시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땅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져. 남쪽도 북쪽도 다 좋아지는 거지. 이건 정치나 경제 문제가 아니라 땅의 운명 문제야. 국제 정세의 변화도 통일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2026년부터 세계가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했잖아. 큰 나라들도 자기 나라 일로 바빠질 거야. 지금처럼 한반도 문제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 여유가 없어질 거야. 오히려 우리끼리 알아서 하라고 할 거야. 그게 기회가 되는 거지. 박천영은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한반도가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 준비도 많이 해야 하고 넘어야 할 산도 많아. 근데 2029년에 그 결정적인 계기가 온다는 거야. 그때를 놓치면 안 돼. 통일 이후의 모습도 그녀는 엿보았다고 합니다. 통일되면 정말 좋아질 거야. 남쪽의 기술과 북쪽의 자원이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야. 경제적으로도 좋아지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정신적으로 완전해지는 거야. 반쪽짜리 나라가 아니라 온전한 나라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가진 영적 힘도 배가 되는 거야. 그녀는 통일 한국이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이룬 모범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북쪽은 순수함이 남아있어 물질 문명에 덜 물들었거든. 남쪽은 발전했지만 순수함을 잃어버렸고 이 둘이 만나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박천영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한 예언이 다 맞을지는 모르겠어. 미래라는 건 늘 변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근데 큰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어. 2026년부터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고 2029년에서 2030년 사이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건 하늘이 보여준 거야.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변화는 무섭지만 결국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마음을 바르게 먹고 욕심 부리지 말고 서로 돕고 살면 잘 넘길 수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해. 박천영 만신의 예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녀가 전한 2026년의 미래는 검은 해와 붉은 달로 시작해서 영적 전쟁을 거쳐 문명의 대전환을 지나 마침내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지는 장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이 실제로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물질보다 정신을, 경쟁보다 조화를, 분열보다 통합을 추구하라는 것. 그것이 개인에게도 사회에게도 나아가 인류 전체에게도 필요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남한산성 자락의 작은 당집에서 50년을 신령을 모셔온 한 무당의 예언이 혹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될 수 있을까요? 2026년 3월 하늘을 보게 될 그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